공부 지루해. 힘들어. 근데 해야 돼. 엄마도 진짜 힘들었다. 힘들어. 근데 해야 돼. 공감은 충분히 해주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자. 유쾌한 밤!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육 전문가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현직 교사이시자 자녀교육 전문가이신데요. 고등까지 끄떡없는 우리 아이들 초등 자녀 교육 로드맵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강조를 하는 게 이제 마음과 그 공부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아프잖아요. 네, 아이들도 마음이 안 좋으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보건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취 압력을 주면서 일단 공부를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서 어떤 부분에 강조를 좀 두면은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부 습관을 잡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잡는 단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습관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공부 피드백이라는 자기주도 학습 단계에서 계획을 내가 세워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오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단계. 그거를 이제 저학년 때 목표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도 추가되고 과학도 추가되고 영어도 추가되면서 좀 과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꼭 이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나뉘게 되는 독서 분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글밥 있는 독서로 넘어가면서 독서 습관을 꼭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 습관을 잡고 이 저학년 때 맛보기 했던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조금 더 익숙하게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학습적인 양도 늘어나고 질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내 것으로 재구성하면서 출력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것을 공책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더 심화된 이 독서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이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을 이러한 단계라고 좀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가져가시고 그 안에서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요즘 공부하는 거 보면 엄마표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태성 선생님, 우리 역사 강사 1타 강사님도 말씀하셨기를 내 자식 못 가르치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아이들 직접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선생님께서도 혹시 다 아이 가르치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여도 힘듭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보고 있는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아이한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이 걷는 거, 먹는 거 생각해 보면은 도움을 주는 단계가 굉장히 길었어요. 걷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먹기까지도 모유나 분유해서 이유식, 안 매운 거, 매운 것까지 그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잘 먹고 잘 걷게 되잖아요. 근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라 하면 바로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옆에서 이제 도움의 사다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어야지 이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혼자 앉아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있어? 왜 자꾸 딴짓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네. 화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의 단계에 학원을 보낸다거나 뭐 다른 선생님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피드백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양육자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계속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네, 부모님의 마음이 힘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보상을 잘 활용을 하셔라. 우리가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가 있을 때 내재적인 동기는 공부가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재적인 동기는 공부 외의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외의 것, 그러니까 뭐 장난감 사준다고 했다거나 뭐 공부를 하면 용돈을 준다거나 이 외의 것 때문에
때문에 하는 게 외재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재적인 보상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아라. 근데 이 외재적인 동기로 시작을 해서 애가 그 보상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공부가 처음부터 재밌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엄마가 준다고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엄청나게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 장난감, 뭐 엄마의 칭찬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게 안 하면 찝찝한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 초등 6년의 목표는 안 하면 찝찝한 느낌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버렸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느끼고 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좀 찝찝하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공간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책 읽고 있을 때 힘드시죠. 당연히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옆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공간과 시간을 같이 공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뭔가 새로 시작해가지고 새로 공부를 하면 그때 아이의 마음을 느껴요.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를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쉬운 걸 못해? 왜 집중을 못해? 왜 5분이면 끝날 걸 왜 자꾸 딴짓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게 엄마도 새로 뭔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렵거든요. 아, 이래서 우리 애가 이런 마음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 어려움도 같이 공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감을 허락으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힘들어 하고 짜증을 내거나 지루하다고 했을 때 아, 그래 공부 너무 힘들지 이렇게 하면은 안 해도 된다라고 아이가 오해할까봐 그 말을 못 받아주고 뭐가 힘들어? 다른 애들 더 힘들게 해. 이거 조금이면 하는데 왜 이걸 못해? 하면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뭐 계속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만 한다든가 이 앞에의 공감 없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감정을 공감해 준다라는 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고 공부 지루해, 힘들어. 근데 해야 돼. 엄마도 진짜 힘들었다. 힘들어. 근데 해야 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충분히 해주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요. 이것만 좀 알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좀 하셔라. 라고 네.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엄마 마음의 이 감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분이에요. 통제 가능한 거는 엄마 마음뿐이에요. 내 감정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이제 참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보살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 많이 닦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통제 가능한 건 내 마음뿐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예를 들면 많이들 이해를 하세요. 부모님들께서 막 다 이것저것 막 김치를 싸주시고 반찬을 막 싸주셔가지고 그거를 받아와가지고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챙겨주시는 마음은 당연히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 이거를 가져가면은 어쨌든 우리 자식이 잘 먹고 살 거야. 예, 함께 건강하게 먹고 살 거야 하는 부모의 마음고 부모의 욕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욕구가 우선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부를 시키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커서 더 안정적인 미래로 더 나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욕구의 기반이 된 거죠. 부모의 욕구가 잘못되었어요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를 한번 구분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 자꾸 아이한테 전가가 되고 전달이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없이 아이한테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욕구인가 아이의 욕구인가를 한 번 더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화가 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게 아이의 행동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늦게 자요. 네. 그러면 다음 날 제가 출근하는 날이면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내일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애가 잠을 안 자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내일 제가 출근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덜 화가 나요. 좀 늦게 잘 수도 있지. 뭐, 그래. 네, 같이 놀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도 이제 이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엄마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한번 내 마음의 필터링을 거쳐서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아이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조금 덜 화나게 조금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을 더 할 수 있으면서 이 공부를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그 부모들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아이를 안심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의 불안도 자체가 좀 높은 친구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낯선 것에 대한 만남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키우고 계실 때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십니다. 네, 이런 아이를 저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새 학기마다 해주는 말이고 또 이제 막 3월 달에 들어온 친구들한테도 해주는 말인데요. 이렇게 낯섦이라는 단어, 불안이라는 단어를 새로움, 시작으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떤 프레임을 만드느냐가 생각을 하는 방향을 굉장히 많이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한테 다가가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너가 그 친구한테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먼저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것이 그 친구한테는 고마워라고 느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왜냐면 제가 좀 이런 성격이거든요. 먼저 연락하기도 힘들어하고 이 낯선 상황에서 적응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시군요. 네, 맞아요. MBTI 아이. 진짜 뚫고 들어가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후천적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바뀌어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더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건강한 성취 압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애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3학년 되면 영어를 배우고 5학년 되면 이제 사회과학이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학년이 제일 어렵게 느껴질까요? 네. 초등 6년 동안이요. 이제 이거를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6학년 친구들한테 니네들이 지금 6학년까지 쭉 올라오면서 몇 학년 때 제일 어려워졌냐. 이제 저도 항상 생각을 하지만 또 얘네들이 느끼는 거는 어떨까 궁금하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 4학년이요. 그 다음에 5학년이요. 이 두 학년을 제일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도 이 4학년 때 이렇게 어려워지고 체감 난이도가 가장 많이 어려워질 때가 5학년 딱 이러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 학업 격차가 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4학년 때 그리고 나서 5학년 때는 확 벌어져요. 이제 물론 저학년 3학년 때도 이 선생님들 눈에는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 친구는 아주 공부 머리가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그때 이제 학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나가는데 이게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4학년, 5학년이고 이제 6학년 때는 그냥 어렵구나. 이렇게 학년이 높아질 때에 아이들이 자칫하면 이렇게 흥미를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이 공부 흥미를 잃지 않고 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 아이를 보고 순전히 아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꼭 1등을 해야만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 구멍 없이 예전에 나보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스스로를 발견을 하고 있으면 아이는 특별히 막 내가 못한다, 막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의 일단 수준을 보고 나서 문제집의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속도라든지를 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학습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기초학습을 신경을 쓰면서 하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학습 구멍 없이 할 수 있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이 많이 되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네. 그 시기에는
굉장히 스스로가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 독립과 사투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뭐 엄마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고 싶으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를 딱 트집을 잡아가지고는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랑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고학년은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이제 슬슬 오려고 하는지 진짜 기싸움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권위가 어디로 간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역시나 사춘기 때 아이들이 좀 반항하기 시작하면은 공부 정서까지 망가지는 관계가 나빠지면서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그거를 너무 억압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에 대한 반항의 수단으로 공부를 안 하는 거를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 엄마가 원하니까 그럼 나는 안 해. 할 수도 있는데 안 해. 그래서 사춘기가 됐을 때는 좀 내려놓고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통제하려고 하는 원인은 부모님의 불안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통제하려고 하는데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나는 이유가 나의 통제감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서의 중요성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모르지도 않고요. 특히나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비문학이나 지식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좀 관심 없는 책들 좀 어떻게 읽혀야 될까요? 네. 저는 독서 편식은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 읽기가 학년별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는 게 아이들마다 너무 독서 수준이 달라요. 우리 아이의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우리 아이가 재밌게 읽는 책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집중을 못한다. 그럼 수준 더 낮춰야 돼요. 비문학 책을 통해서 조금 교과의 배경 지식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교과서 공부하듯이 이 비문학 책을 밑줄 긋고 교과서 공부하듯이 읽는 거예요. 특히나 이 문학 쪽을 너무 많이 읽는 친구들은 비문학 책을 문학처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 공부하듯이 밑줄 치면서 같이 읽는다. 네,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이를 보면 그 문제 풀 때 이 문제들 중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거 할 때 맞는 거 틀리는 거 그거 제일 잘 못 읽고 네. 아 내가 잘못 읽었네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네. 정말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 꼭 항상 진짜 선생님 놀이를 꼭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놓치지 않고 이제 소리내어서 읽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딱 하다 보면은 내가 혼자 할 때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읽게 되고 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내가 직접 소리내어서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과정을 경험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중에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애들 예습 복습만 해도 괜찮을까요? 교과서의 개념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수학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과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를 보면은 뛰어난 친구들은 개념을 딱 배우고 이게 바로 응용 문제에 적용이 돼요. 네, 이제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은 이 개념과 응용 문제의 적용을 한 뭐 10번, 이렇게 계속 20번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문제집이 필요한 친구들이 수학 감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교과서로 이제 현행 진도도 나가고 뭐 예습도 복습을 할 때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이 반복의 횟수를 늘리려면 자연스럽게 문제집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문제집으로 한 학기 정도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현행에 맞춰서 또 문제집을 한 권 더 복습을 하고 근데 이거를 아이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문제집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영어 문법 공부는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이게 충분히 내가 듣기나 읽기를 통해서 문장의 패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문법을 딱 공부를 하면은 훨씬 쉽게 느껴지죠. 예, 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4, 5학년 때쯤 딱 접하면 아 이게 그거였어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들을 그쵸. 쯤이 그쯤이군요. 예. 이 학기 중에 사회과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간다 정도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애들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한 단원이 끝날 때 그 단원에 대한 정리를 한 번씩 한번 해보시라. 한 단원이 끝났을 때 핵심 개념 위주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충분하고 만약에 조금 더 불안하시다 싶으시면 한 단원이 끝났을 때 그 단원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 네,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독서를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은 상태에서 괜찮죠. 네.
자기주도 학습하려면 스터디 플래너 잘 짜야 된다고도 하더라고. 오답노트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를 하는 방법은 언제, 몇 화 정도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조를 계속 해요. 그래서 했냐 안 했냐를 점검을 하는 거다. 초등 6년의 목표는 찝찝함을 길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이 정도는 적어놔야 된다. 이 정도 적어놓는 수준이면은 유아부터 가능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5살부터 했고 안 하면 찝찝해. 그러니까 몇 년을 하면은 길러지는 거고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의 시작 시기는 일찍부터 할 수 있다. 근데 그거의 중요한 점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도 바쁘고 그러면 한 2, 3주 까먹어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서 또 야, 우리 요즘 너무 안 했지 않냐? 그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을 했다면은 그 계획의 초보자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과제, 반드시 해야 되는 독서,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거의 정해주시는 거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내가 좀 해봤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양이나 뭐 순서 같은 것들은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 가면 내가 진짜 혼자 해 나가는 것이고요. 예.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들은 뭐 어느 부모나 똑같죠, 사실은. 네. 근데 부모님들이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렇죠? 페이스메이커. 그러면 어떻게 페이스메이커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뭐 막 그 TV에 막 틀어져 있고, 예, 막 스마트폰 영상 뭐 딱 틀어져 있는데 집중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참 정보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큐레이션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이며 뭐 학원을 보내도 학원이며 강의며 이런 것들 우리 아이에 맞춰서 조금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넣었다가 이거는 뺐다가 이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멈춰서 다른 거 넣었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교육과정 설계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서적인 컨설턴트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위해서 좀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이제 내가 또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하시던 거를 이름만 제가 붙였습니다. 네. 아이들 공부 고민하면서 늦은 시간에도 유쾌한만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네. 신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쾌한 밤까지도 또 우리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저는 아는 만큼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면은요, 바로 실천이 되지 않을 수 있어도 반복하고 보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성장과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